제가 이 CCTV를 나중에 이제 제가 확인을 해보면서 제 기억하고 다른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때도 검사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근데 저 장면은 이제 증인이 사유를 모르고 이제 불려왔다고 말씀하시면서 네네. 이제 오자마자 바로 집무실로 이렇게 불려서 들어간 장면인데 그 내용이 기억이 안 나신다는 말씀이세요? 글쎄 말입니다. 저도 저 부분이 그러니까 뭐 중간에 뭐 윤석열한테 언제 항의를 했는지 이런 거는 사실은 약간 혼돈이 있을 수가 있는데 네네. 이 장면은 이 장소에 오자마자 바로 불려서 가는 내란 관련 핵심 피고인들이 잇따라 중형을 선고받는 가운데 최상목 전 부총리의 재판이 석 달 넘게 멈춰 서 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재판하는 이진관 부장판사가 두려워 법관 기피 신청이라는 얄팍한 시간 끌기 전술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성재 등이 줄줄이 법정 구속되는 와중에도 최상목은 감옥이 아닌 바깥에서 유유자적하며 대법원 결정만을 기다리는 불공평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많은 분들께 알려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최상목 전 부총리가 이진관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재판부 기피 신청이 또 기각됐습니다. 서울고법은 최 전 부총리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 기피 신청은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최 전 부총리는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혐의 1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은 이진관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재판부가 맡았습니다. 그러자 최 전 부총리 측은 지난 2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최 전 부총리는 불복해 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지금 최상목 피고인 관련해서는 어제 날짜로 기피 신청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네, 그 최상목 피고인 관련해서는 그 공소 사실 중에 특히 위증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재판부에서 이제 심리한 내용 관련해서 위증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로 불공정한 재판을 받을 염려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피 신청을 어제 날짜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네, 기피 신청이 있을 경우는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재판 진행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피 신청에 따라 피고인 최상목에 대해서는 변론이 분리됩니다. 분리되고 네, 최상목 피고인에서는 다음 길을 추정하겠습니다. 살아있는 양심 이진관 부장판사의 판결은 속을 시원하게 뚫어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정이고 상식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진관 부장판사를 갓진관이라고 부르죠. 역사 인식도 그렇지만 이진관 부장판사는 적어도 대한민국 사회에서 고위공직자로서 그 일을 맡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이 나라가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는지 확실한 인식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너희들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 이런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준엄하게 질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한덕수 때도 그렇고 이번에 박성재 때도 그렇고 너네들 그 내란이 성공할 줄 알았지? 성공하면은 한 자리 더 해먹으려고 한 거 아니야? 정확하게 전곡을 찌르는 겁니다. 그 인식 하에서 보면 아무리 법 기술을 부려도 통할 구멍이 없는 거죠. 권한대행님, 네. 대통령이 주신 문건 대통령과 수석비서관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하 관계죠. 경제부총리로 임명하셨습니다. 대통령이 그만큼 믿기 때문이시겠죠. 그 문건 어떻게 접어서 호주머니에 넣으셨습니까? 접은 상태에서 받았습니다. 어떻게 가로로 접었습니까? 세로로 접었습니까? 뭐 설명을 드리기는 그런데 아니 그래서 쪽지 형태로 접었습니다. 그러면 접혀 있는 상태 이 그 쪽지를 접혀 있는 받았습니다. 상태가 세로입니까? 가로입니까? 가로입니다. 이겁니까? 아니요, 가로. 가로로 2번 정도 접혀 있고 가로가 한 번 더 두 접혀 번 있었습니다. 접혔다 네. 이거죠. 또 한 번 접혀 있었습니다. 한 번 더 접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저는 받아서 그 당시에 쪽지로 인식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거죠. 부총리, 그렇게 했을 때 대통령이 이 지시 문건을 주시면 국무회의에 빈손으로 갑니까? 서류 가방 들고 가시죠. 저는 그때 사복으로 갔습니다. 사복으로 가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더더욱 국무회의가 아니었겠네요. 그죠? 저는 사복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어서
밑에 분한테 주시고 그다음에 이런 상태의 문건을 펴가지고 검찰에 제출하신 겁니까? 제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제출한 상태에서 이렇게 접혀진 흔적이 없어요. 아니 근데 저는 그 밑에 분이 이거를 다리미질 해가지고 펴가지고 다시 작성해 제출한 그거는 거는 뭐 차관한테 물어보시면 될 텐데요. 접은 아니 상태에서 그러니까 받으신 분이 그러니까 제가 드린 부총리니까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저는 지금 말씀하신 자료가 뭔지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보신 자료가 접히지 않은 자료라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요. 저는 예, 그거 기억에 확인하겠습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받은 예, 거를 확인될 갖다가 겁니다. 했던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경제부총리 기억한 거는 거의 이 정도로 접혀져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약 3시간 후에 다시 보니 내용이 말이 안 됐죠. 그죠? 따를 수 없었죠. 그래서 기재부 직원들한테 나는 따르지 않겠다 말씀하신 거죠. 그 내용을 보지 않고 얘기했습니다. 이미 보시기도 전에 따르지 않고 했는데 이 내용을 보니 더욱 말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 내용을 다 읽지도 않았습니다. 아, 정확히 그러니까 그 말씀드립니다. 사후에 봐도 더더욱 말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민병덕 지금 질의에 물어보시니까 제가 답변하는 거고 그 당시에는 정확히 제가 국회에서요 네. 예비비란 단어도 기억을 못하고 재정자금 유동성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그 예, 알겠습니다. 문건에 대해서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 제 얼굴을 보시더니 그리고 저한테 참고하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옆에 누군가 저한테 자료를 줬는데 그 접힌 상태의 쪽지 형태였습니다. 한동안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요 1시 50분쯤 1급 회의 끝날 때쯤에 저희 차관보가 저한테 리마인드 시켜줬습니다. 그때 제가 내용을 위에 딱 보니까 개헌과 관련된 문건으로 인지를 했습니다. 네, 이 최상목 쪽지에는 국가 비상 입법기구 관련해서 예산 편성, 계엄 관련 예비비 확보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최 전 부총리가 3번이나 접힌 쪽지를 실무자로부터 받아서 제대로 보지 않아서 내용 모른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법정에서 공개된 CCTV 영상에는 이게 사실 쪽지가 아니라 A4 용지 크기에 접히지 않고 펴져 있는 상태의 문서라는 게 영상에선 드러났습니다. 문건 내용에 대해서도 오늘 재판부가 최상목 전 부총리에게 법학 전공한 사람에게, 이 최상목 부총리죠, 법학 전공한 사람에게는 충격적인 내용일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억 안 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취지로 재판부가 캐물은 것 같거든요. 김기웅 의원님. 우선적으로 지금 공개된 영상에서 예.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가 그 A4의 내용을 상세히 바라보는 그 장면은 지금 보여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들고 있는데 그거를 뒤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진실을 말했는지 아니면 그날의 상황이 사실 어느 누구도 굉장히 갑작스럽게 맞닥뜨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날의 구체적인 어떤 기억이 났을지는 잘 모르겠고요. 최상목 총리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계엄이 통과됐을 때 우리나라의 국가 신인도 이 부분에 기획부총리로서 경제부총리로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계엄만은 꼭 막아야겠다 그런 생각하에 거기에 좀 이른바 매어 있다 보면 펜딩되어 있다 보면 문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못 봤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조 의원님, 이게 문건을 못 봤다 또는 잘 기억이 안 난다라는 게 최상목 전 부총리의 주장인데 문건을 본 것과 안 본 것은 재판부가 보기에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는 겁니까? 이게 이제 누굽니까 최근에 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성재 법무장관하고 비슷한 법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위법성에 대한 인식 문제가 될 수도 있어서요. 예. 최상목 대행이 못 봤다고 하면 이 내용 이게 실제 내란에 이르는 범죄임을 알고도 소극적으로 가담했는지 여부에 대한 쟁점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부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재판부가 보기에 지금 CCTV 상에서도 저걸 못 봤을 리가 있겠습니까? 무슨 장문의 문서가 아닙니다. 3줄입니다. 3줄이고 그 내용도 재판부가 지적했듯이 법학 전공자, 법학 전공은 아니더라도 국무위원 정도라고 하면 이 내용이 의미하는 바를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예비비 조속히 확보. 이거 아무리 이 경제부총리라고 해도 예비비 대통령이 확보하라면 이게 확보가 되는 겁니까? 국회 관련 보조금 지원금 차단. 이게 그냥 몇 개 예산을 조정하라는 게 아니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국가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국회 대체하는 기구 만드는 겁니다. 이걸 보고 이거 내란인데 당연히 느끼죠. 그런데 그러니까 못 봤다고 우길 수밖에 없지만 상황상 최상목 대행 역시 내란에 이르는 행위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소위 F4 회의를 주재를 했다고 하면 이 내용을 연결시켜서 실행까지
나가는 대로 가지 않았느냐라는 부분에 의심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경우에는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서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예. 어떤 법적 처리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박지영 의원님, 오늘 최상목도 경제부총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날은 충격적, 초현실적인 상황이다. 그래서 파편적 기억이 남아있다. 기억이 온전치 못한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불확실하다라는 취지로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국회에서 말했던 것과 법정에서 말한 게 좀 달라진 부분도 있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이야기가 예. 앞뒤가 안 맞습니다. 처음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개혁을 본인이 반대했다고 했습니다. 이거 보통 상황이 아니구나. 즉 본인 입장에서 경제부총리지만 법학을 전공한 입장에서 이거 불법 개혁이구나 인지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윤석열의 명령을 수행을 합니다. 이른바 그 쪽지를 수행을 하는데 거기에 특히 이제 국보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국가보상비상대책위원회라는 건데요. 전두환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만들었던 그 국보입니다. 이거 법학 전공하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특히 80년대 학번들은 모를 수가 없는 단어입니다. 이건 쿠데타라고가 이런 걸 안단 말입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F4 회의도 하고 그다음에 실국장들에게 회의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불법 개혁인 줄 인지하고 그다음 행위를 했다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요. 박성재 장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부총리가 이렇게 인지한다면은 예. 법을 전공하는 법을 전담하는 법무부 장관이 이 위법성을 몰랐다? 말이 안 됩니다. 이분도 나이가 비슷합니다. 국보위라는 단어 하나에 모든 것을 다 알았을 겁니다. 근데 위법성을 몰랐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거 자체가 저는 믿을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 21시 37분경에 아마 다시 전화가 와서 받으신 것 같고요. 아, 그런가요? 네. 네네. 네, 그리고 38분에 다시 그 안영훈 기재부 수행비서, 그리고 42분에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네. 46분에 다시 그 강희구 대통령 부속실장과 통화를 한 것으로 네네. 확인됐습니다. 요 각 통화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뭐 정확한 그거는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 강희구 부속실장하고 통화를 했더니 이제 대통령께서 찾으시니까 대통령실로 들어오라고 얘기를 해서 뭐 일단은 알겠다고 그러고 그 안영훈 이제 수행비서한테는 저기 아마 지금 어디냐 그랬더니 아니야 아마 안 사무관은 연락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 전화한 걸로 봐서. 그래서 우리 집으로 오고 있다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와라 그랬고 그 사이에 대통령이 또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시 대통령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이 뭐 어디냐고 하셨고, 그래서 제가 좀 갑니다. 뭐 이 정도 전화를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끊고 나니까 강효 부서장이 또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어디쯤 오고 계시냐 뭐 이 정도의 취지를 얘기했던 것 같고, 전 집이 가깝기 때문에 뭐 지금 간다고 곧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전화 끊고 나서 제가 안사무관한테 전화를 해서 어디쯤 왔냐 했더니 집에 거의 다 왔다 뭐 이 정도 얘기했던 그런 순서로 기억을 합니다. 네, 방까지 물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특별한 얘기는 없었고 그냥 일단 대통령실 들어와라 이 정도의 얘기만 했다는 네,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 접견실 CCTV 21시 39분경 제시하겠습니다. 이 장면이 이제 21시 39분경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이 직접 집무실에 나오고 아마 김용현 장관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강희구 부속실장인데 이제 메모지에 뭘 받아 적어서 확인하고 이러는 것으로 보아는 이제 공무원들을 빨리 소집하려고 이제 서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네. 네, 사항 묻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시면 아마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국무위원들을 빨리 뭐 의사정족수를 충족시키기 위해 소집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직접 나와가지고 이제 챙겨볼 정도로 좀 신속하게 그리고 긴박하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나 강희구 실장 통화 시에 별다른 언급은 없었습니까? 네, 전혀 뭐 왜 들어오는지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이나 언급은 없었습니다. 네, 복도 CCTV 복도 재생하겠습니다. 21시 57분 10초경 상황입니다.
21시 57분 10초. 네, 요 모습이 이제 증인 그 대통령실에 도착하시는 모습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이제 보시면 대접견실로 가려고 하시다가 다시 나와서 바로 이제 집무실로 가시고 네. 이제 인사를 하고 이제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네, 그 지금 방금 보신 장면이 이제 증인이 대통령실에 도착하는 모습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 가항입니다. 그 증인은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신 후에 대접견실로 들어가시려다가 바로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누군가한테 인사를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누구한테 인사를 하셨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뭐 제가 이 CCTV를 나중에 이제 제가 확인을 해보면서 제 기억하고 다른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때도 검사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좀 당황스러웠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저도 저 부분도 이제 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좀 제 기억이 정확히 나질 않습니다. 예, 그리고 뭐 저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 제가 집무실에 또 그 뒤에 대통령께 반대하려고 한번 들어간 건데 결국 집무실에 2번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저는 기억이 사실 1번으로 기억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대통령께서 나오신 숫자도 저는 1번 정도 나오셨다고 생각했는데 CCTV 보니까 뭐 여러 번 나오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대통령이 나오실 때 제가 좀 일어서서 반대를 했었는데 저는 그게 그러니까 집무실에서 말씀드리고 나서 그 다음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저 CCTV 보니까 또 순서도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이 그날 상황이 뭐 다들 마찬가지시겠지만은 상당히 충격적이고 초현실적인 상황이니까 제가 의도적으로 뭐 의지를 갖고 얘기했거나 행동하는 것조차도 좀 파편적인 기억들만 남아 있고요. 그래서 기억들이 좀 온전치 못한 것 같아서 저도 좀 그렇습니다.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장면은 이제 증인이 사유를 모르고 이제 불려왔다고 말씀하시면서 네네. 이제 오자마자 바로 집무실로 이렇게 불려서 들어간 장면인데 그 내용이 기억이 안 나신다는 말씀이세요? 글쎄 말입니다. 저도 저 부분이 명확치가 않습니다. 저 왜 그러냐면 제가 아시겠지만은 제가 사복을 입고 출근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뭐 이게 회의 성격이라고 그랬으면 제가 당연히 양복을 입고 들어갔을 것이고요. 저는 지금 안경 쓰고 있지만 저 때 안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저는 안경을 안 쓰면 뭐 보이긴 보입니다만은 글씨 같은 거를 굉장히 애써서 봐야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업무적으로 뭐 할 때면 안경을 쓰고 다닙니다. 그래서 저 상황은 저는 뭐 그냥 캐주얼하게 그 모임에 갈 때 가끔 입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간 것이고요. 저도 여러 가지로 기억들이 혼재돼 있어가지고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간에 뭐 윤석열한테 언제 항의를 했는지 이런 거는 사실은 뭐 약간 혼돈이 있을 수가 있는데 네네. 이 장면은 이 장소에 오자마자 바로 불려서 가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기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싶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좀 그 답답하다고 그럴까요? 네. 이게 좀 뭔가 명확치가 않습니다.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면. 제가 명확하면은 말씀을 드리죠. 왜냐하면 저 부분이 뭐 제가 그 굳이 말씀을 안 드릴 사항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계속 질문하시죠. 네, 복도 CCTV부터 먼저 그럼 재생하고 다시 묻겠습니다. 21시 59분 14초 재생하겠습니다. 아까 들어가신 시간이 21시 57분 뭐 20초 가량이었고 지금 나오시는 시간이 21시 59분 14초입니다. 그래서 대접견실에 들어가시는 사람이 이제 증인 맞으시죠?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 약 한 2분 정도 이제 대통령실에 도착해서 집무실에 들어갔다가 2분 정도로 계신 상황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때 그러면 그 대통령이랑 대통령 집무실에서 어떤 얘기를 오고 갔던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 기억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도 이제 저 CCTV 보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무슨 얘기를 들었거나 기억이 날 일이 있었으면 당연히 기억이 날 텐데요.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지금 그런 정도 제 기억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때 집무실에서 뭐 비상계엄 선포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지 여부도 기억이 지금 안 나시는 겁니까? 들었다면 기억을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한독수 내란 우두머리 방조 7차 공판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중앙지법에서 이진관 부장이 맡는 재판이었습니다. 오늘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이 한독수가 당시 내란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상당히 중요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미령 장관이 이야기를 쭉 나눠보게 됩니다. 우선 성미령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 울산시에서 원래 이상민 장관과 함께 김장 행사를 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실 쪽에서 연락이 와서 급한 일이다 하면서 서울로 먼저 올라갔어요. 그 이에 성미령 장관이 서울로 올라왔는데 강의구 부속실장에게 전화가 옵니다. 찾으십니다. 지금 들어오셔야겠습니다. 라고 연락이 왔고 그 이후에 한독수가 전화를 해서 언제쯤 오느냐 빨리 와라 이렇게 재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재촉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회의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연락은 전혀 일치하지 않는데 당시에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이후에 이 성미령 장관이 대통령실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윤석열 씨가 나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걱정이 많겠지만 걱정하지 마시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당시에 이 성미령 장관이 와서 11명이 전부 다 채워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최상무 씨가 나와가지고 11명 다 채워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게 되는데 다시 나와서 했던 말이 막 나와서 이제 계엄 선포를 하고 나서 이 윤석열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당시에 한덕수 총리에게 지시를 내리게 되는데 대통령 행사 일정 대신 가달라고 지시를 합니다. 자, 일단 이제 요 상황까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면 막 경황 없는 상황에서 11명의 국무위원들을 모으기 위해서 엄청 이제 바삐 움직였는데 최초에 알고 있는 자들은 미리 와 있었고. 그렇죠. 뒤늦게 한 사람은 내용도 잘 모르고 이렇게 막 빨리빨리 오라고 재촉하니까 급히 이제 들어왔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윤석열이 대충 회의를 하고 나가서 비상계엄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하고 나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비상계엄 이거 별거 아니야 라고 이제 했다는데 일단 그 대목 성미령 장관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들어옵니다. 그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들어왔는데 대접견실에 들어오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이 나시는 것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오셔서 마실 걸 갖고 와라. 뭐 이런 이야기도 하셨고요. 앉으셔서는 이거 막상 해보면 뭐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런 유의 말씀도 하셨고 일종의 업무 지시 같은 걸 하셨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이제 이거 좀 짚고 넘어갑시다. 최상목이 들어가서 윤석열에게 이제 반대를 했다라는 거, 대접견실로 들어가서 윤석열한테 얘기했는데 최상목이가 나오면서 했던 이야기 간단하게 언급해 주시고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김지호 대변인 좀 말씀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시에 이제 윤석열이 다시 이제 들어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최상목이 따라 들어가가지고 윤석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비상계엄에 대해서 이제 말렸더니 준비가 되어 있어서 안 된다고 하더라.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최상목이 윤석열에게 들어가서 이거 비상계엄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렸더니 윤석열은 최상목에게 준비가 돼 있어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자, 그거를 이제 나와서 최상목이 다른 국무위원들 앞에서 나는 반대했는데 이미 다 준비가 돼 있더라 라고 이제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결국에 경고용어로 윤석열이 국회에 사람을 넣어서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국무회의 장면에도 그대로 이제 지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좀 국무위원 중에 한 사람이라도 반대했다니까 뭐 그 증거가 나와서 반갑기는 반가운데 이게 맨정신으로 그냥 갑자기 한다고 그 헬기가 그냥 국회 가고 그런 게 아닌 거죠. 예. 아주 오랜 기간 23년부터 치밀하게 쿠데타를 기획해 왔고 그 정점이 12월 3일이었는데 아무래도 보안사항도 있었고 그 전에 10월 달부터 김민석 총리가 계속 의혹을 제기했어요. 윤석열이 몰려다니면서 계엄 저지른다는데 혹시 알고 있냐? 막 그래갖고 굉장히 논란이 되다 보니까 본인들 딴에는 보안을 지킨다고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안 한 거고 막상 진행이 되니까 이거 내가 다 계획대로 해놨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가 다 시뮬레이션 해봤어. 이렇게 국무위원들은 좀 안심한 걸로 보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최상목이 비상계엄을 반대했던 것처럼 본인이 표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사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국무회의 끝나고 사인을 해야 되는데 그 장면도 우리
관계자가 얘기 좀 해주시죠. 사인을 하라고 할 때 최상목이 뭐라고 이제 대답을 합니까? 당시에 최상목은 이제 원래 처음에 한덕수가 동의하는 거 아니다. 참석하는 것은 서명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국무회의 끝나고 이제 사인을 다 받으려고 이제 네. 한덕수가 적극적으로 나섰죠. 그때 그렇죠. 최상목이 어떻게 이제 대답을 했다고? 일은 하겠지만 서명은 못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서명은 못하겠지만 일은 하겠다. 그렇죠. 따르겠다고 했으니까 본인이 반대를 한 행동까지는 안 가는 거예요. 말로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다가 윤석열이 결정하고 준비가 다 돼 있다고 하니까 최상목도 적극적으로 나는 따르겠다라고 그 자리에서 이야기한 것을 송미령 장관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고, 전체적인 구성이. 우리 말렸다, 안 했다, 라고 하는 것이 전혀 사실이 아닌 걸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책임질 그 증거를 안 남기겠다 이런 것 뿐이지 할 건 다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내란에는 가담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제가 꼭 짚고 싶은, 녹음하고 싶은 게 국무회의 내, 국무위원, 각 장관들의 위치입니다. 이 사람들, 본인들은 나 반대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국무회의에서 정말 반대라고 싶으면 참석 자체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아예 서명을 안 하는 겁니다.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국무회의는 심의기관이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지 찬성하는지 아무것도 중요하잖아요. 진짜 반대를 하고 싶으면 참석 자체를 안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참석을 했다. 그리고 서명까지 했다는 거는 찬성 반대의 의미가 아니라 외형상 반대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찬성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 최상목 같은 경우는 더 야비하다고 해야 되나요? 또 비열하다고 해야 되나요? 서명도 못하지만 일은 할게.